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하고 있는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이 본 과목은 2차 과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2차 과목이고 1번에서 40번까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는 좀 쉽게 평가가 되는 과목이라서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8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 범위 안에서 모두 다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 의해서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 과목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좀 살펴볼게요. 목차를 좀 해보세요. 목차. 앞에서 한 대여섯 장 넘기면 목차가 있을 텐데요. 이 본 과목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여기서는 최근 출제 비중은 32문제 정도 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출제 비중은 2문제 정도. 양이 많은 법은 아니에요. 세 번째, 중개실무. 이 부분에서는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차례 첫 번째 보면은 총칙입니다. 1장은 총칙인데 1장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법의 1조, 2조, 3조예요. 법의 제정 목적, 주로 사용되는 용어, 다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2장에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배워요.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우리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법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우리 사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교육제도도 같이 배우는 게 2장입니다. 3장은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등록이라는 건 오를 등자고 기록할 녹자인데,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에 이름이 적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등록이라고 해요. 등록은 어디 가서 하냐면 시군구에 가서 해요. 구가 있으면 구에 가고요. 구가 없으면 시에 가고, 읍이나 면 단위는 군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 합니다. 앞으로 다 나올 용어들이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드디어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등록하는 절차가 3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4장입니다. 4장부터는 각 절마다 문제가 다 나오는데요. 사무소 설치, 이전, 또 분사무소, 법인은 분점을 둘 수 있거든요. 이 분사무소 설치, 이전 이런 것들 배우고요. 다음 업무 범위,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겸업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다음 고용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은 중개보조원, 그들의 업무도 배우고, 다음 민장, 휴폐업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제 4장이에요. 자, 5장, 드디어 이제 중개 의뢰인을 만나는데, 이 부분은 잠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실판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집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청약. 개공은 알았어요. 승낙. 이렇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중개계약. 중개해줘. 알았어. 이런 거겠죠. 이 중개계약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워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매수를 원하는 사람. 집 좀 사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얘네 둘을 거래 당사자를 하거든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또는 임대 임차인이면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이 체결될 텐데, 이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중개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개 완성을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물건을 잘 분석해서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이 설명을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한다.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확인 설명을 통해 중개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의무들은 확인 설명을 잘 했느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양쪽 교부하고, 또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여러 계약이 있을 텐데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니 개공은 거래 계약서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필요한 용어들 좀 익혀두세요. 지금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뭐라 하고? 중개 계약이라 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 계약이라고 한다. 네. 이런 의무들을 배우는 것이 5장이에요. 5장. 그 다음에 뭐 5절 가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 또 보증 설정 의무, 일정 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 6장 가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우리 복비, 중개 보수 받아야 되죠. 중개 보수의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고 계산도 배우고. 7장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인터넷 홈페이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가입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들만 가입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동중개 같은 거 하려고. 이것도 배우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포칙, 뭐 포상금 이런 제도도 있고. 9장이 좀 어려운데 9장은 앞서 배운 이 의무들을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들을 배워요. 좀 암기사항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행정처분은 뭐냐면 뭐 자격 취소나 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런 어떤 사유들 때 이런 걸 위반했을 때 받는 거 이런 것들. 행정 형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을 수 있는 사유들. 또 과태료 받을 수 있는 사유들 이렇게 쭉 배우는 게 9장이에요. 9장이 가장 극복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정복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양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보기는 얼마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부동산의 거래를 신고하는 얘기인데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거 매매 계약했을 때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 신고하냐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어요. 중개실무는 뭐냐면 진짜 실무를 배우는 건 아니고 그 주로 이제 4장하고 5장에서 문제가 집중되는데 중개실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배웁니다.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장사법, 외국인 토지법, 주임법, 상위법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4장에서 한 4개 정도 나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경매 입찰을 대리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 절차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내용도 다 배우게 됩니다. 경매는 이론적인 내용은 다 배워요. 나중에 합격하신 이후에 경매 실무만 배우시면 경매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본 과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바로 학습을 우리 시작할 텐데, 공인중개사법 1장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 자, 공인중개사법 1장은, 1장은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배운 건 많은데 또. 예. 배울 거 되게 많으면서 문제를 많이 안 나와요. 주된 내용은 3가지예요. 3가지. 우리 법의 1조에는요. 법의 제정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1조는 법의 목적이에요. 법의 목적. 이런 건 가끔 출제됩니다. 별게 다 나와요. 법의 목적도 시험에 나오고 법의 2조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6가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건 매년 출제됩니다. 법의 3조에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도 배워요. 이것도 매년 출제됩니다. 주된 내용은 용어랑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8쪽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참고로 넣어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역사는 오늘 수업 중에 일부 좀 배우게 돼요. 그리고 19쪽 맨 밑으로 가서 이제 학습을 시작할게요.
법의 제정 목적. 그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주 나오진 않고요. 예. 일단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거죠. 일단 세 개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첫 번째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세 번째는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해가지고 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오지선다로 낼 때는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옳은 걸 네 가지를 내야 되니까 좀 이 문제 내기는 어렵고요. 다음 중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겠네요. 틀린 거 4개 넣고 목적으로 옳은 거 하나 넣고, 아니면 박스 형태로 내서 다음 중 법의 목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 같고, 또 지문 하나로 낼 수도 있어요. 지문 하나로. 근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안 나왔는데 한번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면 주로 어디를 틀게 내냐면요. 첫 번째 부분은 거기만 알면 돼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것만 체크하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부분을 틀리게 잘 내는 부분인데, 자,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이 부분은 틀리게 잘 내는 부분이니까 좀 학습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인데 좀 놀라지 마세요. 좀 치사하니까. 부동산 중개 업무 이렇게 틀리게 되기도 해요. 엄청 치사해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업무가 아니고요. 네. 또 건전 했는데 뭐 여기를 불건전 이렇게 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육성 이런 거 틀리게 잘 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X,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규율 X 이렇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업을 육성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이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의 목적도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좀 외우셔야 돼. 자, 다시 해봐요. 어떻게?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세 번째는 국민경제 이바지. 감동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법을 구성하는데 이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게 법률입니까? 네.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법률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법률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또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많다. 그래서 법률에다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담는단 말이에요. 그 하위법령이 시행령이요, 시행규칙인데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 하고요?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은 각 부령인데 우리 관할부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따가 나올 텐데요. 중개업이라는 걸 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네.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법률에 딱 담는 거죠. 법률에 딱 담아요.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시군구에 가서 등록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담아요. 그런데 이 등록을 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좀 갖춰야 될 요건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요. 또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대통령령을 해보면 되는 거죠. 또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령 가보면은 세부적인 등록의 절차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시군구에 가서 어떤 서류를 내고 수수료는 얼마를 내고 또 며칠 안에 등록증을 주고 이런 구체적인 쭉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률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법률에다가는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구성이 됩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을 묶어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불러요. 법령.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그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건 시험법은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표현만 익히면 돼요.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잖아요. 줄여서 시도, 시도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시군구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령의 구성안 보셨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법의 성격. 이 법의 성격도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앞으로 이 법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인데 1번은 제목만 아시면 돼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제목 말면 돼요. 이 법은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다. 예를 들면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기본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민법이 있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다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특별법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홀로 특별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특별법이라는 뜻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사건 중에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모든 사건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죠. 특별법이다. 근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에 관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적용할 텐데 당연히 무슨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규정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무슨 법을?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부동산 중개 사건이 생기면 무슨 법을?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 없으면 무슨 법을? 민법을 또는 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부분이에요. 배워나가다 보면 민법을 보충 적용하는 부분 또 상법을 보충 적용하는 부분을 배우게 돼요. 지금은 그 제목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 지문으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O로 풀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O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첫 줄에 있는 사법적인 성격과 공법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면 민법이죠. 공법적 성격 갖는 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들인 거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개계약이라 했는데 이 중개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OX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OX O죠. 개인과 개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사법적인 성격이라는 건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말하는 거죠.
공법이라는 건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말하는 거고 공법계약은 아니잖아요. 사법계약이다. 대표적으로 사법적인 성격 갖는 계약이죠. 또 이 거래계약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계약이니까 사법적인 성격을 갖죠. 그럼 공법적인 요소는 어디 있냐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시군구 가서 등록해야 된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런 거 다 공법적인 요소죠. 또 개공이 갖는 여러 가지 의무, 일반시 받는 제재 이런 것도 다 공법적인 요소라고 보면 돼요. 결국 이 법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법이다,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국내법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런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는 벌써 뭘 공부했느냐. 공인중개사 법의 목적, 공인중개사 법의 목적을 한번 봤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한번 보셨고요.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갖는 성격도 한번 봤고요.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주된 용어, 이 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6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와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들어가는데 일단은 법의 2조 그 까만색 박스 한번 보시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 법의 2조 제목은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거기 뭐 중개라는 용어 있죠. 중개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국어사전적인 의미인 거고요. 이 법에서는 중개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이 법에서는 중개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 이걸 우리는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6가지 용어를 배우시게 돼요.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런 걸 배우시게 되는데 일단은 순서는 중개업을 먼저 공부할 텐데요. 책은 중개부터 돼 있지만 일단 25페이지를 보실 텐데요. 25페이지를 펴놓고 중개업을 공부할 텐데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용어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개업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개업. 칠판만 보고 생각할게요. 중개업이라는 것은 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걸 의미하겠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거. 그러면 이 중개는 또 뭘까? 중개. 이따가 자세히 배웁니다만 중개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뭐다? 중개예요. 이게 중개일 텐데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중개업이라고요. 근데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시려면 일단 뭘 취득해야 돼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네.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22쪽, 죄송합니다. 벌써 또 거꾸로 귀찮게 하네요. 22쪽의 용어의 정의가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두 번째 용어잖아요. 2호.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만 뭐라고 하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라 하자 이거예요. 시험에 2번이나 나온 지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외국에서 그 나라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렇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했잖아, 정의.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꼭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일단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따 자세히 배웁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됩니다.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된다고 배워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올해 2016년에 신설됐어요. 일단은 법인을 만들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되니까요.
그냥 법인만 쓸게요, 이제. 회사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당연히 그래도 그 회사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된 후 시군구를 간다고 그랬죠. 시군구. 구가 있으면 구에 가고 구가 없으면 시에 가고 읍이나 면 단위는 군에 갑니다. 근데 시군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등록한청이라고 해요. 자, 시군구에 가서 뭘 하시느냐? 등록을 해야 돼, 등록. 등록을 하면 이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기 네 번째 용어예요. 읽어볼게요. 22쪽 보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한 자를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란다 이거죠.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드디어 무엇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도 하고 싶은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이라는 걸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시군구에 가서 즉 등록한청 가서 등록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뭐 하다 걸리면 중개업을 하다 걸리면 당연히 뭐 된다? 처벌된다. 이런 말이 우리 법에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의사법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해야 하면 처벌된다고 돼 있겠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한다. 변호사법이 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히 우리 법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뭘 하지 않고 즉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 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게 우리 법 몇 조에 있냐면 우리 법 48조에 있는데 48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형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니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좀 덜 나쁘면 벌금, 좀 더 나쁘면 징역 이렇게 주겠어요. 형벌이 하는데 이 3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을 받는 사람이 총 6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 자? 네, 중개업을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이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당신이 뭘 하면 네, 중개업을 하면 이렇게 처벌이 된다. 그런데 이 중개업이라는 걸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배우느냐? 그렇습니다. 이 중개업을 배우는 겁니다. 중개업. 네. 중개업을 어디 가서 보시느냐? 25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니다. 페이지 25페이지로 올라갑니다. 중개업을 먼저 공부하는데 자, 중개업이란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보자고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라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라고 있어요. 정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그랬고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계속하는데 뭐를? 중개를. 그럼 중개는 뭐였죠? 아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일. 이걸 중개라고 그랬죠. 더 간단히 말하면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그게 중개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그게 중개예요. 이따 자세히 배워요. 어쨌거나 이 내 소개로 둘이 만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이 중개가 뭐 된다? 이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 이 용어 자체를 가지고 내는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정의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요. 지금 정의. 제가 문제 내볼게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자, OX. 자, O일까 X일까? X예요.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보수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뭐 했으니까?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다. 자, 이렇게 답하세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시작.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않으면 그냥 뭘 한 거예요?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개.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빠지면 틀려요. 용어에서.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자, 또 연습입니다. 두 번째 문장.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왜?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뭐? 정의했으니까요. 그럼 업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냥 뭘 한 거다? 중개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가 중개업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보수와 업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문장이 틀려요. 중개업은 용어의 정의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 보수, 업. 시작. 의뢰, 보수, 업. 이게 중개업이에요. 중개를 하는데 의뢰, 보수, 업 하면 이게 중개업이다. 자, 그럼 계속 칠판 보세요. 이렇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은 하는 것이 중개업인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한창 가서 뭐 해야 돼? 등록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뭐 된다? 이게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잘 내요.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중개업을 한 거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건.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중개업을 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은 중개업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면 안 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중개업이라는 행위를 정의한 거예요. 행위.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중개업을 한 거예요. 이 행위. 이 행위를 했으면 네가 해도 뭐고 중개업이고 네가 해도 중개업인 거예요.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의 차이죠. 밥 먹냐 콩밥 먹냐. 조법이냐 위법이냐의 차이예요. 이건 중개업이라는 행위야. 행위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업을 했으면 네가 해도 중개업이고 네가 해도 중개업이에요. 다만 네가 하면 중개업이니까 처벌되는 거죠. 그 책에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중개업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는 것도 뭐에 해당하며?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되게 잘 나온다고. 중개업이 아니다 하면 틀려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니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한 행위가 이 중개업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릴게요. 질문 보고. 자, 질문 드립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계속했습니다.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되지 않는다. 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만 안 받았다면 중개를 계속해도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성립 요건 들어갑니다. 중개업의 성립 요건에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거기는 밑에 일정한 보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보수.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체계를 알선했다. 즉 중개를 했어요.
그래도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뭘 했을 뿐? 중개를 했을 뿐.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제가 칠판을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당연히 이 사건의 주인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인데 이 자가 한 행위가 지금 중개업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개공도 아니면서 무려 5만 평의 땅을 중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말일날 복비를 5천만 원씩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운도 없이 그 복비를 받기 직전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이 자를 중개업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결론. 이 사람은 보수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받기 직전에 걸렸어요.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자, 마음속에 결정하셨죠? 그러면 이자의 주장은 뭐예요? 이자의 주장은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너 어쨌거나 안 받았다 이거요. 안 받았다고.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지 않냐고. 이런 얘기고.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검사 측 주장이잖아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주장이에요? 너는 안 걸렸으면 어차피 받았을 거잖아. 받기 직전에 걸렸다고, 이게 처벌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너는 안 걸렸으면 받았을 테니까 넌 처벌해야 돼. 이런 거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의 규정에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하는데, 죄형 법정주의.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뭐여야 돼? 중개업이어야 하는데,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에 지금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 법의 중개업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보수를 받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에 뭐가 없으니까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른 법들은요. 예를 들어 변호사법 봐도 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법엔 그게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2번은. 자, 문장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 문장이 있기 때문에. 자,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만큼이 한 문장이에요. 자, 보수는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한 문장. 그 다음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이 법은 수수료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무등록 중개업 위반죄 위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별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만큼. 되게 잘 나옵니다. 처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수수료 약속 요구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대판인데 그 보면은 2006년 9월 22일자로 나온 거고요. 그 2006 다음에 도자 있죠. 도. 형사재판에 대법원 판례를 쓸 때는 도라고 씁니다. 도. 민사재판을 쓸 때는 다라고 쓰고요. 형사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3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업이라는 걸 볼 텐데 여러분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업이라는 건 계속성이 있느냐 이게 판단하거든요. 계속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업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업이라고 볼 텐데 딱 몇 번부터 업이냐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딱 몇 번부터 업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좀 그럴싸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싸한가?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아닌데 단 한 번을 했어요. 단 한 번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업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한 번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럼 그때는 업으로 볼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이건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사무소예요. 간판에도 부동산 중개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이 있고 중개보조원이 을이 있어. 을. 자격증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을이 사장이에요. 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무소를 차린 건 을이고 공인중개사를 고용해가지고 갑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고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가르쳐요. 사실 갑이 오히려 배우죠. 배웁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몇 달 배우고 나면 얘가 또 저 혼자 중개업한 또 나가 서운하게. 또 외롭게 중개보조원이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또 그때까지 또 손가락만 빨 수는 없으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 좀 보여달라고. 구경시켰더니 당장 계약을 하겠다네.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했죠. 중개를 했습니다. 몇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받았겠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딱 걸렸다고 쳐보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하면 안 됩니다. 처벌됩니다. 자, 한 번 했는데 딱 적발됐습니다. 이거는 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볼 수 있다 이거죠. 왜? 한 번을 했지만 적발이 안 됐으면 계속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간판은 영업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계속할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이라는 것을 횟수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번이었을 때, 한 번 했을 때 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이었을 때도 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중개를 업으로 행했는지 여부는 그 다음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판례예요.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보죠. 실제 사건. 이 아저씨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저씨예요. 이 사람은 임대를 원해요.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임차인을 못 찾았어요. 임차인이 나간대요 지금. 그다음 이 사람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네 둘이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는 또 아는 사이예요. 슈퍼 아저씨가 보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저씨가 얘를 둘을 소개시켜주고요. 둘이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죠. 체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슈퍼 아저씨는 중개라는 걸 했을까요? 중개? 네, 맞아요.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개는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이 되면 그게 중개예요. 그런데 현재 이 갑하고 을은요.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감사비로 이렇게 수고비를 줬어요. 고맙다고 10만 원씩 줬어요. 그럼 보수 받았나 안 받았나요? 받았죠. 그런데 이 둘은 계약서를 쓸 줄 모르잖아요. 둘 다. 뭐 학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이 아저씨도 계약서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이 슈퍼 옆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 이미 전세계약은 됐는데 계약서만 좀 써달라고. 계약서만 좀 써주는 건 싸요. 한 5만 원 정도면 해줘요. 이거는 이제 그 계약서 쓰는 비용은 중개가 아니죠. 이게 중개 보수 적용이 안 되고 뭐 법무사에게 찾아가도 되고요. 행정사에게 찾아가도 돼요. 둘이 이제 계약서 써달라고 찾아오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대체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저 씨가 소개시켜줬다고. 복비 줬대? 줬지? 10만 원씩 줬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이 개공이 이 아저씨를 찔러버린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찔렀어요. 그러면 과연 이 슈퍼마켓 아저씨는 중개를 업으로 했느냐 이거지. 업이다 아니다. 업이 아닌 거죠. 자, 판단해보죠. 이 아저씨가 중개한 목적, 돈 벌려고 했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두 사람 도와줄 목적이었죠. 규모,
돈 많이 받았어요? 아니, 많이 받지도 않았죠. 횟수와 기간, 몇 번,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태양, 어떤 모습, 중개한 모습 이런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했더니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밑에 1번, 판례 1번 핵심 중요 판례 정리 바랍니다. 그 회색 박스 안에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했습니다.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어떤 나라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우연한 기회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보수를 받았어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이거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면 보수를 받았으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꼬셔요.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어도 보수를 받았으면 중개업이다. X. 그게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보수를 받았어도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판례 2번도 되게 잘 나와요. 판례 2번. 판례 2번은 이 부동산 컨설팅 행위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건 뒷부분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컨설팅은 자유업이에요.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는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하는 게 중개라고 그랬잖아요. 매매경 임대차를 도와주는 그런 이 아니라 뭐 이용 상담해주고 토지 개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투자에 관한 상담해주는 그런 컨설팅이에요. 이 사람은 그 컨설팅 업자인데 자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인데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개로 연결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컨설팅 행위를 하다가 여기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중개업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컨설팅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에 연결되어서 중개를 한 거다고 봐달라고. 이건 중개업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판사님은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줄 알아요? 이자우 주장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중개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게 낼 때 이렇게 내요. 맞게 이렇게 내고 또 틀리게 낼 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X고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O예요. O.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O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우리는 용어 중에서 중개업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중개업을. 중개업이라는 것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라는 것이 중개업이다. 이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게 처벌된다.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고 받았어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거지. 네, 이런 내용까지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방금 공부했던 두 가지 판례. 보수를 받기 전에 걸린 사람, 어쩌다 우연히 한 번 사람, 두 사람 다 처벌이 안 된 사건이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은 처벌됐던 거죠.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중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